아니, 그렇다고 그냥 사람 살다 보면 본인 의지로 그렇게 될 때가 있고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될 때가 있고 하필 그 주에 이제 아픈 애가 하나 있고 그냥 본인 의지로 빠진 애가 있고 그래서 얘기해요. 자 여기 보세요. 2024학년도 수능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에 나온 수능 기출인 거죠. 2023년은 좀 특별한 해예요. 왜냐면 그 윤모 전 아니 대통령 아니죠. 윤모 씨가 수능 시험 어렵게 내지 말라 그래가지고 독서의 난도가 좀 낮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문학의 난도가 올라갔던 해의 지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왼쪽 아래 오른쪽 위에 제목이죠. 정급별에 가지가 담을 넘을 때가 EBS에 있던 지문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문이라는 지문이 있어요. 여기에 김종길의 문이라는 지문이 외부 지문이었던 해의 시험인 거죠. 그래서 정급별에 가지가 담을 넘을 때는 너무 쉬워서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가 좀 문제죠. 여기가 그죠? 이게 외부 지문에 나왔어요. 이해가 되게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여기 뒤에 넘어가면 그래도 풀 수 있게 뭘 줬어요? 고깃박스를 주죠. 다행히. 가해는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이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현대시에서 자연물이 나왔을 때 자연물이 인간과 관계를 맺냐 안 맺냐 이렇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는 자연물이 가지고 있는 건 변화의 힘인데 이 변화의 힘이 어디에 영향을 준다? 인간 역사의 쇠락 그리고 생성에 영향을 준다. 그런 것들은 뭐 이제 대응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서로 유사관계를 형성하거나 아니면 둘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니까 문화일체적 개념이라고 하기 좀 어렵겠네요, 그죠? 어쨌든 일종의 교감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응되거나 교감되는 쪽에 가까운 얘기를 좀 쓰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자연과 어우러지며, 그죠? 자연과 교감하는 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 문은, 제목이 왜 문이냐? 그랬더니 문이 인간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 되겠고, 인간의 역사는 깃발로 상징되는 이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읽어봐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생각에는 문학에서 꽤 많은 변화가 일어난 해라고 보여요. 2023년에 문학은. 이 뒤로 문학이 약간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이때가 너무 어려웠고 앞으로 이제 시간 지나면서 문학이 좀 쉬워지긴 했어요. 쉬워졌는데 돌아와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연습하는 거랑 크게 다르진 않는데 좀 낯서는 면이 있죠. 자, 흰 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련히 해들 적마다 나뭇가지가 그림자 되어 떠오를 뿐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벽이 있고 이제 벽이 있고 벽에 뭐가 생겨요? 나뭇가지 그림자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고깃박스대로 가시면 돼요. 벽은 누가 만들었겠어요? 인간이 만들었겠죠. 그러면 이 흰 벽은 이쪽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나뭇가지는 누가 만들었어요? 자연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나뭇가지는 이쪽에다 넣으면 되겠죠. 그럼 나뭇가지의 그림자가 흰 벽에 비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로 무슨 관계? 대응되는 관계를 형성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자연과 인간이 만든 것이 같이 있고 그런 정밀이라는 건 평화로움 또는 여기 다루트샤에 설명되어 있죠. 여기 보면 고요하고 편안함. 자연과 인간이 교감하는 어떤 그런 고요하고 편안함이 1000년이나 지속된다.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흰 벽에 그림자를 만드는 것이 몇 년이나 1000년간 지속됐다 이 말은 1000년이란 말은 이 건물이 1000년 됐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 건물이, 그지? 이제 인간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니까 1000년이나 된 건물이다. 그럼 1000년이나 된 건물은 굉장히 낡았겠죠.
그죠? 이거는 이런 걸 뭐라 그래 우리가? 그냥 유적지. 유적지를 간 거예요. 내가 본 게. 천년이면 유적지지, 유적지. 유적지에 있는 흰벽을 말하는 거예요. 단청 뭔지 아시죠? 그제? 기와지붕으로 얹어 있는 그 밑에 받쳐놓은 색깔 칠해진 나무들, 알지? 그거를 단청이라고 해요. 단청은 연년이 해마다 빛을 잃어가요. 아까 쇠락한다 그랬죠? 인간이 만든 것은 어차피 어떻게 돼 있어요? 깎이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죠? 연년이 빛을 잃어 두리 기둥에는 틈이 생기고 기둥이 막 갈라져요. 볕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들었다. 그러나 험상궂어가는 것이 서럽지 않다. 우리가 오래된 유적지를 보면 낡았죠. 근데 낡았다고 해서 그것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기에 좀 험상궂다라면 낡아지다 이랬는데, 낡았다 그래서 그것을 안 좋게 생각해요? 그렇지는 않죠. 오히려 더 좋아하잖아. 그렇지 않나요?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역사. 그죠? 낡았다는 건 오히려 유적지의 특징이죠. 이런 것들. 제가 별거 아닌데 감명 깊게 본 게 뭐냐면, 제가 루브르 박물관을 갔는데 거기에 제가 본 것 중에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혹시 본 적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배웠던 것 같은데 함무라비 법전이 거기 있어요. 내가 책에서 봤다. 내가 역사책에서 봤다. 함무라비 법전이 실제로 루브르 박물관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이거는 꼭 보셔야 된다고 해서 그분이 다 보면 거기 뭐더라? 루브르는 전체를 다 관람하려면 거의 4일 걸린대요. 다 하나씩 보려면, 제대로 보려면.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1시간 만에 붙어봤는데 이분이 꼭 봐야 된다고 하면서 보여준 게 함무라비 법전하고, 또 하나는 여기 팔 하나 없는 비너스 있어요. 알죠? 무슨 비너스라고 그랬던데 그 비너스 상이 있어요. 그거랑 보여줬는데, 제가 어릴 때 역사책에서 보던 애가 거기 실물로 있는 거예요. 그거랑 모나리자 이런 것들은 꼭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고 왔는데, 모나리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보기도 힘들어. 다 거기 서가지고 줄이 끝이 없어요 거기.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기만 하고 했는데, 저는 되게 감명 깊게 남은 게 함무라비 법전하고, 또 하나는 스핑크스가 원래 이집트에 있는 스핑크스는 겁나 크잖아요. 그거 말고 조그만 하나 있어요. 약간 미니어처처럼, 미니어처인데 그게 10톤이 정도 되는데, 10톤 정도 되는데 6톤인가 10톤이에요 그 돌 무게가. 깜짝 놀란 게, 그거를 이집트에 있던 그 개를 돌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거기까지, 루브르까지, 프랑스까지 갖고 온 거야. 그건 겁나 먼 거리인데 그걸 직접 갖고 왔다. 그걸 나폴레옹이 직접 갖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뭔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 뭔가 감개무량함이 있더라고. 내 말이 돼? 그런 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돌에다가 무슨 이상하게 생긴 애 하나 새겨놓은 거고, 함무라비 법전도 그냥 돌에다가 글씨 새겨놓은 거예요. 별거 아닌데 오래된 것이 주는 뭔가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좀 느꼈었는데, 지금 느껴봐야 뭐 별 필요는 없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학교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근데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기왓장에 뭐가 앉아 있어요? 푸른 이끼가 있고, 세월이 소리 없이 앉아 있고. 낡았죠, 그죠? 만약에 우리 집 화장실에 막 이끼가 껴 있으면 리모델링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근데 이런 애들은 어떻게 돼요? 엄청 귀하다는 평가를 받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주는 감동이 있죠. 근데 문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저 문은 아마 유적지에 있는 문일 거예요, 그죠? 문은 낡았을 텐데 항상 닫혀진 채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방이 있었다. 주춧돌에도 가을풀이 우거졌지만 푸른 싹이 있고, 자연물은 다시 살아나죠, 그죠? 진문호, 꽃이 피는 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인간의 것은 쇠락하고 없어지지만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자연물들은 이제 변화해요. 그죠? 자연물은 겨울을 지나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작년의 모습을 그대로 다시 복구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어려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단어들이 되게 어렵게 나오기도 했고 이제 이런 시를 보면 이제 잘 연습을 안 해본 사람들은 시를 보는 것 자체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많이 틀렸어요 애들이 여기서. 왜냐하면 그전 22년도까지는 항상 현대시나 현대문학은 되게 쉽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아마 집에 가서 읽어보셔도 그렇겠지만 내용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내용인데요. 연습이 안 됐으니까 읽기도 어려운 정도로. 유달리도 푸른 높은 하늘을 눈물과 함께 아직도 흘러간 별들이 촉촉이 들어오고 다 자연물이죠. 제가 빨간색 친 애들은 다 자연물이요. 푸른 높은 하늘 별들이 촉촉이 들어오고 찬란히 빛이 쏟아지는 새벽에 문은 산천을 울리며 열렸다. 문이 열렸어요. 이제 그 닫혀있던 문이 쫙 열립니다. 즉 문이 열린다는 건 뭐예요? 뭔가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것이고 문이 열리면서 뭐가 하늘에 펼쳐져요? 깃발이 펼쳐지는 것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낡은 것에서부터 그죠? 쇠락한 것에서부터 새로운 생성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었다. 근데 그게 어디로 우리 힘을 받는다? 자연의 변화로부터 힘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 인간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여기 제가 이렇게 색깔 칠해놓은 게 있는데 저게 보면 다 색채입니다. 푸른 이끼, 푸른 싹, 푸른 높은 하늘, 푸른 하늘 이런 것들은 다 자연이 갖고 있는 변화의 힘을 나타내는 데 보시면 될 거고, 그죠? 그 자연이 갖고 있는 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거 보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풀이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풀이 없다면 우리는 동물을 키울 수가 없죠. 특히 초식 동물들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소, 양 이런 것들, 그죠? 소나 말이나 양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풀이라고 하는 건 그냥 풀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가 그건 EBS 있던 거. 이를테면 수양에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는데, 가지가 담을 넘는데요.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자,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게 아니었을 거야 이 말은 뭔가 새롭게 깨달았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럼 가지가 혼자서 넘는 게 아니고 누구의 힘을 빌렸어요? 꽃이나 잎, 그 다음에 비, 폭설 이런 것들이니까 어떤 것이 자라는 데 있어서는 그것 혼자서 할 수는 없다는 거고 자연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연대와 교감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를 여기다 적어놨나? 자연은 뭘 이뤄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더라? 자연의 통합체라고 부르던데. 자연이 서로 하나를 이루어요. 이렇게 공동체, 자연의 공동체라고 부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식물이나 어떤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혼자만 살 수는 없는 거죠.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 모든 것이 도와줘야 되는 거고요. 가지가 담을 넘기 위해서는 비나 폭설이 필요하고 꽃과 잎이 필요하죠. 수분이 공급이 돼야 나무가 자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잎이 있어서 광합성을 이루어야 어떻게 돼요? 나무가 자라겠죠. 이 말이에요. 자연은 공동체로 이룬다라는 것이고 이걸 인간의 단어로 바꾸면 연대와 교감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됐죠? 그리고 여기는 유사한 통사구조가 유통만이라서 유사한 통사구조만 보게요. 뭐뭐가 아니었을 것이다. 아니었을 것이다. 아니었다면 아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봐두시면 되고 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제? 그래서 가지가 담을 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럼 뒤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가지가 이렇게 담이 없었다면, 그죠? 넘어갈 게 없었다면 신명 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금단의 담이 안 돼.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한계점이 없었다면 그것을 뛰어넘는 즐거움도 없었겠죠, 그죠?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이나 벽 같은 거, 한계점을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가는 오히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나보다 더 강한 애가 있어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나는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하게 되고 그걸 뛰어넘었을 때 우리는 큰 꿈을 이루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와서 세계 신기록 세웠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그 앞에 선배들이 세워놓은 뭐가 있기 때문에 세계 기록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쵸? 마의
뭐 100m 달리기에 마의 9초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9.28초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우사인 볼트가 깼잖아요. 그죠? 지금도 안 깨지고 있는 게 있는데 우사인 볼트가 그걸 깼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이 누군가가 그 우사인 볼트가 만들어 놓은 100m의 벽을 뛰어넘겠죠. 우린 그걸 보고 열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단순히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제약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그래서 가지가 담장을 넘는 것은 그냥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는 뜻이 아니고 도박이자 도반이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건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도반이란 말이 그 뒤에 단어 뜻을 보면 나와 있죠. 함께 돌을 닦는 벗이 필요하다라는 게 도반입니다. 그래서 가지 혼자서 이룬 게 아니다. 뭐 이런 의미예요. EBS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2023년 질문이 어려웠던 이유 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얘가 진짜 어려워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이거 아닌 것 같지? 숙제를 안 내줬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보통 이런 글의 기본 구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주로 많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야? 작가의 가르쳐는 준다. 근데 작가가 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야? 그냥 어떤 노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남을 내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누가 작가의 의견을 대변하는지를 좀 찾아보시는 게 필요해요. 내가 이용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이용은 어리석은 자 또는 통념에 빠져있는 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무처럼거든요. 나는 이용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냐? 그럼 여기다가 체크하세요. 대부분 저렇게 나오면 저게 뭐야? 통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게 일반적인 생각. 자, 치매가 병이 아니야. 치매는 병이죠.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나 뭐 잊어버렸는데 자꾸 잊어버려. 너 병 있는 거 아니야? 이러지. 그죠? 좋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있는 것은 병이 아니다. 갑자기. 넌 있는 게 병이라고 생각해? 있는 건 병이 아니야? 요 빨간색 부분이 뭐예요? 작가의 개성적 사고에서 나오는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있는 건 병이 아니래요. 너는 잊지 않기를 바라느냐?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자, 여기 아닌 게 아니다. 이게 뭐야? 이중부정입니다. 그럼 해석하면 뭐가 돼요? 네, 병이다. 이거. 잊지 않는 게 병이야. 있는 것은 병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어때요? 좀 많이 다르죠? 그렇다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있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을 무슨 근거로 할까? 자, 잊지 않는 게 병이 돼. 있는 것은 도리어 병이 아니야라는 건 누구 생각이야? 작가의 생각이죠.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되죠? 작가의 생각이요. 뭘 근거로 할까? 문답법이죠. 근데 답이 있습니다.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다. 잊어도 좋은 게 있는데 그걸 잊지는 못해요. 예를 들어 잊어도 좋은 게 뭐가 있죠? 헤어진 전 여친의 전화번호. 이런 건 잊어야 돼요. 저처럼 술 먹고 전화하면 안 돼요. 잊어야 돼요. 헤어진 전 여친에 대한 어떤 생각, 애정, 그거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뭐지 그거? 집착하는 거, 스토커가 되고. 요즘 그죠? 헤어지자 그러면 막 가가지고 여자친구를 막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데이트 폭력도 많죠. 그 이유가 다 뭐예요? 잊어야 될 때 잊어야 되는데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병기의 낙화라는 시에 보면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떠나는 이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헤어질 때가 됐어요. 그러면 쿨하게 헤어져 주는 게 아름다운 거죠. 요즘 사람들은 아름답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왜? 자기 생각만 하니까. 네가 나를 버려? 가서 막 칼로 막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리기도 하고. 그죠? 네가 날 버릴 바에 내가 널 죽이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건 되게 병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잊어야 할 때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잊을 줄 아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건 병이 아니에요. 잊어야 될 것은 잊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죠? 근데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라고 치자. 이건 누구 입장? 여기서부터 지금 헷갈리는 거야.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은 작가의 입장이야, 작가와 반대되는 입장이야. 잊어도 좋은 게 있는데 자꾸 잊지 못해.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잊는 것이 병이라고 하겠죠. 아까 얘기했는데, 그죠? 그게 뭘까요? 이 밑에 나온 겁니다. 제가 보기엔 욕심이 있다 이런 뜻이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사람이면 잊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 말이 옳을까? 자, 이 무슨 법이야 그러면? 진짜 옳은 거니? 잊지 말아야 될 걸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도 좋을 것을 자꾸 잊지 않아요. 좋은 거예요?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법이야? 서리법이 되겠죠. 옳을까? 이 말은 옳지 않다라는 뜻이고, 이게 서리법 반어적 서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야, 요만큼 읽는데도 겁나 어려워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 수능의 끝판왕은 어찌 보면 고전수필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소설이나 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제 막판에 고전수필 공부를 꼭 하라고 하거든요. 이제 수능 다 돼가면 고전수필 공부를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왜 어렵냐면 평소에 현대 문학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을 하냐, 그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현대는 직설적이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고전은 굉장히 애둘러서 말을 하고 말장난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 선조들이. 그래서 여기에는 반어법, 뭐 서리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되게 쓰여 있고, 이 기법 자체가 특이해요. 됐죠? 자, 그럼 밑에 보세요. 체크해 보세요. 잊어도 좋을 게 뭘까? 아름다움. 체크해. 영규야, 하지 말고 또 잘 준비하지 너. 내 느낌이 맞잖아요. 잘 꺼였어 내가. 잘 준비해요. 자, 체크하세요. 아름다움, 좋은 소리, 맛난 음식, 크고 화려한 집, 큰 세력, 재물. 제가 이걸 어떻게 세묻혔을까요? 교만한 것, 인색한 집, 의롭지 않은 물건, 실상에 어긋나는. 제가 무슨 기준으로 했을까? 그 앞에 있던 문장 기준으로 했어요. 이건 뭐 해야 될 거예요? 잊어도 좋을 것들. 그럼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적인 애들입니다. 그럼 이걸 모아봐봐. 이게 이제 열거지, 열거. 그죠? 열거된 것은 제가 유사관계를 형성한다고 말씀드려요. 그죠? 얘는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아름답고 좋고 만난 것은 쾌락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것들이죠. 이 육체적 쾌락을 말해요. 크고 화려한 집, 돈이죠. 돈과 명예와 권력, 그제? 이거를 부귀, 공명 또는 부귀 영화라고 부르는. 한번 적어놓으세요. 옛날 선비들은 한결 같죠? 뭐를 쫓지 말아야 돼요? 부귀 영화를 쫓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그건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욕심을 잊어버려야겠죠. 그럼 밑에 내려가 보세요. 그럼 잊어서 안 될 게 뭐예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효심, 충성심, 슬픔, 정성. 그러니까 앞에 한 단락을 잘 읽었으면 여기는 좀 쉽게 풀려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거 읽을 때는 처음에 빨리 읽을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일단 전체적인 틀을 한번 잡는 게 되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정성, 의로움, 예의, 분수, 도리, 그죠?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렇죠? 왜? 눈에 힘주지 마세요. 힘을 안 줘서. 네. 자, 그다음에 보세요. 먼 것을 보고 나면 가까운 것을 잊고. 자, 잊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 자, 여기서는 먼 것을 보면 가까운 것을 잊고, 새 것을 보고 나면 옛 것을 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대칭 구조로, 대구 구조로 돼 있죠. 그럼 가까운 것과 옛 것이 비슷한 거예요. 먼 것과 새 것이 뭐야?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내용으로 봤을 때, 앞에 맥락으로 봤을 때 뭐예요? 먼 것은 안 좋은 거. 왜? 앞에가 마이너스로 시작했거든요. 앞에가. 그지? 그럼 먼 것이 안 좋은 것이. 가까운 건 뭐예요? 좋은 거예요. 그거 몰라도 그냥 뭐야? 대조관계를 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무엇을 따르다 보면, 육체적 쾌락의 욕심을 따르다 보면 가까운 게 뭐예요? 지켜야 할 거. 그지? 효심이라든가 충성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돼요. 새 것을 보게 되면, 그죠? 쾌락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 좋은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될 인간적인 가치인 이런 것들, 정신적 가치를 잃어버린다. 쉽게 말해서 이걸 앞에 세모는 물질적 가치, 뒤에 동그라미 뭐예요? 정신적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가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이걸 다른 이름으로 또 바꿔요. 요게 인문학의 기본적인 특징이죠. 몸에서 행동에 본받을 것을 잊는다. 내적인 것을 잊기 때문에, 내적인 건 뭐예요? 좋은 것이죠.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네,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게 된다. 외적인 게 뭐예요? 물질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잊지 못해서, 자, 하늘이 우리가 뭘 추구했다는 걸 잊지 않으셨어요? 육체적이고 쾌락적인 걸 추구했다는 걸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뭘 내려줘요? 벌을 내려줘요. 사람들은 우리는 뭐예요? 지시의 눈길을 보내요. 귀신도 잊지 못하는 재앙을 내립니다. 요새 이게 뭐 어떤 특정 연예인에 대한 어떤 비하를 하기 위한 건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둘 다 되게 좋아하던 연예인들인데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최근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죠. 한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 이선균입니다. 되게 좋아하던 배우인데 자살을 해서 죽어버렸어요. 원인이 뭐냐면 술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래요. 술을 먹으러 갔다가 어떤 사람들하고 얽혔는데 술을 먹으러 간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술집 여자를 알게 됐는데 그 사람하고 얽히면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끝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거든요. 아마 즐거움을 쫓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 또 하나는 누구예요? 박나래라는 사람입니다. 너무 좀 안타깝기도 해요. 뭐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싶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요즘 아주 언론에서 좀 깝니다. 사람들이 되게 씹을 게 필요한가 봐요. 그죠? 특히 어떤 사람을 씹고 싶어요? 유명한 사람. 유명한 것도 그렇지만 돈을 많이 번 사람. 그 이유는 뭘까요? 자기한테 돈이 없으니까. 그죠? 자기 삶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가 봐요.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사회가 너무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을 매몰차게 대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내가 박나래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술을 너무 자주 먹고 잘못됐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뭐 끝장나게 요즘 걱정이 돼요. 박나래 씨가 이제 자살하실까봐 좀 걱정이 돼요. 저렇게 하다가 사람 죽이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죠? 우리 사회가 너무 잔인한 사회로 변화해 간다는 생각을 좀 해요. 이유가 뭘까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다 얘기해 줬어요. 사람들이 뭐 하기 때문에 잊어야 할 것은 잊지 않아요. 그죠?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되고, 다만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술이라는 게 위험한 거구나. 그죠? 쾌락을 쫓는 인생이 되게 위험한 거구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누가 뭐 잘못했다를 되게 많이 기억해요, 사람. 그리고 그걸 막 극단같이 달려가서 떼거지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해요, 요즘 사회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잘못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사람을 정말 무슨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공격할 필요까지 있는 것인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죠?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박나래가 우리의 뭐 친척 누나거나, 그죠? 나의 이모이거나 나의 고모였다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죠? 그렇게까지 안 할 거예요, 아마 우리는. 그죠? 근데 나랑 상관없고 그냥 TV에 나오는 유명인이고 공격할 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도 많이 벌었대. 그러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남들 되는 거 보기 싫은 거야. 이게 얼마나 치졸한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에서 글 쓰는 사람들은 그러겠죠. 잘못한 건 엄단해야 된다. 근데 저는 반대로 묻고 싶어요. 니네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냐?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지네도 까면 다 나올 걸 그지 않겠어요? 세상에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도 까디지금 다 튀어나오던데 이렇게까지 사람 죽이듯이 이렇게 잘 달려들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적당히 하다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 하늘에서 벌을 내렸다 그랬는데 인터넷이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해요. 사고를 치지 않는 게 제일 좋겠다. 그지? 요즘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요. 인터넷에 한번 이 신상 공개되면 진짜 신상 털기까지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있으면 제가 보기에 AI가 이 신상을 털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무서워요.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사회에 나가시면 가능하면 책 잡힐 술도 너무 과하게 먹어서 사고 나거나 이런 거는 좀 피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흑역사를 남게 돼요. 요새는 옛날에 다 잊혀졌거든요.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기록이 안 남아요.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쳐도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요새는 막 짤로 계속 돌아다니니까, 그지? 10년 전께 지금도 돌아다니잖아. 20년 전부터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요즘 같은 시절에는 볼 것만 보시고 과한 건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옛날에도 그랬대요. 너무 과하게 하면 하늘의 벌을 받고 남들의 지시를 받고 재앙을 받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잊어도 좋을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꿀 능력이 있다. 이해돼요? 그죠? 바꾸면 어떻게 돼요? 사실 나는 뭐가 땡겨요? 쾌락이 땡기지. 그죠? 그러나 내가 내적인 가치를 좋아하게 되고 외적인 것, 쾌락을 쫓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싫어하게 될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잊어도 좋을 것은 잊고 자신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유한준이 글을 썼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애들도 여기서 굉장히 멘탈이 터졌어요. 실제로 이게 수능장에서 이렇게 되면 왜냐면 그 전까지 이렇게 어렵게 안 냈거든요. 이렇게 어렵게 돼버리면 지금 현대시도 어려웠죠? 이제 문이라는 현대시도 꽤 어려운데 EBS 저작품 하나 빼고는 둘 다 어려워. 양쪽이 다 어려우면 골치 아파요. 보통 수필은 쉽게 내거든요. 아니면 수필 하나 어렵고 현대시는 쉬워야 되니까 뭐 여섯 문제 이게 여섯 문제짜리죠. 여섯 문제짜리인데 보통은 네 문제 아니면 다섯 문제 정도는 맞춰가게 돼 있었는데 이때는 세 문제 맞은 애들도 꽤 많았다 그래요. 두 문제 세 문제씩 날아가면 멘탈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독서가 쉬웠냐? 독서가 쉽지도 않았다 그래요. 힘들었죠. 이해는 문학도 어렵죠. 독서도 어렵죠. 그래서 재수생이 급격하게 많이 늘었던 자 되겠습니다. 참고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넘어가서 조금 쉬운 시를 봅시다. 여기 뭐 그렇게 어렵잖아요. 김수영의 시죠. 활자는 일자거리면서 활자 동그라미 펴세요. 활자를 왜 동그라미 폈을까? 뒤에 넘어가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활자가 뭘 얘기해주니? 나한테 자유를 말했다. 이렇게 됩니다. 김수영 씨는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김수영 작가는 주로 언제 활동했던 사람? 1930년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1970년대, 80년대까지 활동했던 주로 작가예요. 어차피 이때는 어렸었고, 그죠? 초반에는 어렸었고, 이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그죠? 이 사람의 인생은 딱 여기로 나눠집니다. 전쟁이죠, 전쟁 세대에 태어나서. 이 사람이 철이 들었을 무렵, 이 사람이 그 신문 기자였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철이 들었을 무렵이 유신 정권이 들어왔어요. 누군지 알죠?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던 요 해부터 기자 생활도 했던 사람인지라 1970, 80년대를 보면서 엄청나게 비판적인 시를 많이 썼습니다. 깡다구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때 저기 박정희 전두환 이렇게 욕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욕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도망도 많이 다녔대요. 안기부에서 잡으러 나와가지고 국정원이라고 아시죠? 국가정보국이라고. 지금은 폐지됐죠. 그게 아마 폐지됐는데 폐지가 된 게 아니고 기능이 축소가 된다고 어떻게 됐어요? 요새는 거의 못합니다. 옛날에는 막 간첩 사건 막 조작하고 막 별짓 다 했어요. 뭐 국가를 비판하거나 뭐 박정희 비판하거나 전두환 비판하는 애들은 다 국가보안법에다가 해가지고 얽어가지고 잡아놓고 뭐 예전에 남산의 부장들 뭐 이런 데 보면 그죠? 막 사람 정말 진짜 잔인했던 게 뭐냐면 사람 거꾸로 매단 다음에 얼굴에다 면을 씌운 다음에 고춧가루 물을 부어요. 와, 그 매운 물이 가루는 입에 안 들어가는데 그 매운 물이 이게 계속 들어가요. 코와 입으로. 정말 잔인한 고문 방법들을 써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뭐지 자술서를 쓰게 하죠. 그죠? 진술서 같은 걸 쓰게 해서 유죄를 만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책에는 활자라는 말 글이죠. 글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야? 헌법에 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써 있습니다. 분명히 헌법에는 자유라고 써 있는데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자유가 없는 시절이니까. 이때가 언제요? 군사 독재 시절이니까. 그죠?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저항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영이 죽어 있다는 게 뭐야? 제목이 사령이에요. 죽은 영. 무슨 말이야?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를 못한다. 아니냐 이렇게 할 때, 그죠? 자기를 성찰하는 질문이니까 이걸 뭐라 그래? 자조적인 질문을 던진다라고 얘기했는데 난 내가 보기에도 내가 죽은 사람 같은데 이런 뜻이에요. 벗이요. 자유가 중요합니다. 여기 친구가 누굴까? 갑자기 등장한 이 친구는 누구냐면 글자를 말합니다. 활자. 청자 설정이라고 하죠, 그죠? 대화체인데 누구랑 대화해요? 자유라는 글자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글자를 의인화시켜놨어요. 그대의 말을 듣고 숙이는 거지. 그대의 말이 뭐예요? 글자는 나에게 뭘 말해요? 자유를 말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앞에 내용이 글자가 나에게 자유를 말하는데 나는 고개를 뭐하고 들어요? 숙이고 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넌 나에게 자유를 말하지만 나는 부끄러워. 나는 행하지를 못하니까. 이제 박정희 전두환에게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적극적으로 뭐 해야 돼요? 좀 데모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니까.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으라. 이거를 반복, 지금 못하는 반복 변부가 아니고 변주라고 그래. 변부라고 써놨어. 제가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반복하면서 바꾸는 걸 변주라고 그럽니다. 자, 반복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정서에 심화가 생깁니다. 여기 정서는 뭐니? 성찰이죠. 자기 반성이죠. 반성이 심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으라. 계속 변형되죠. 다 마음에 안 들고 잡초도 마음에 안 들고 페인트도 마음에 안 들고 고요함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이제 시골에 도망가 있어서 그래요. 얘네 왜 마음에 안 드는지 알겠지? 아니, 시골에 도망가 있으니까 안 잡히려고 무서워가지고 안기부에 끌려가는 게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숨어 있으니까 도망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자로 지내는 것도 어때요? 마음에 들지 않겠죠. 여기 시골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성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온다. 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죽음에서 나온단 말은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욕된 교회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 계속하죠. 앞에 보세요. 김수영의 스타일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 수능 볼 때 김수영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김수영은 어떤 작가냐면 자아성찰적 시를 많이 쓰셨어요. 근데 윤동주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윤동주는 어떻게 돼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뭐하지? 이상과 현실이 둘 다 하나로 만날 수 있다. 즉 이걸 자아의 화해라고 봐요. 화해라고 보는 데 비해서 윤동주와 김수영의 차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윤동주는 예를 들어서 자신이 나약하다고 생각한다 그랬죠?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제? 자신이 나약함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뭘 해요? 성찰을 하다 보면 뭐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야? 극복 또는 자아가 하나로 합쳐지는 화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아성찰적 지는 자아가 뭐돼 있다고 보고 시작해요? 자아를 분열돼 있다고 봅니다. 그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얘가 무슨 자아야? 자신을 윤동주 같은 경우는 세 개까지 적입니다. 관찰하는 자아가 있고 이쪽에 내가 생각하는 멋진 모습, 즉 무슨 자아가 있고 이상적인 자아가 있고 이쪽에 뭐가 있어요? 찌질한 나, 현실적 자아가 있다 이렇게 봐요. 요게 일치할 때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고 이래요. 세 개로 분리할 때도 있고 두 개로 분리할 때도 있고. 어쨌든 관찰적 자아가 봤을 때는 나는 이상과 현실이 되게 뭐했다고 생각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 괴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고뇌가 있는 거죠. 고통을 겪습니다. 근데 그때 윤동주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 모습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를 끊임없이 성찰해서 극복해 나가는 시를 쓰는 사람이 윤동주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근데 거기에 비해서 김수영은 어떻게 하냐면 자아 성찰을 극단적으로 해버립니다. 자기를 완전 쓰레기처럼 취급해버려요. 그럼 이렇게 해도 뭐예요? 어디로 나가게 돼요?
극복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둘은 비슷한 면도 있고, 근데 김수영 씨는 너무 극단적으로 자기를 까요. 자기를 거의 쓰레기 취급을 해요. 자기 자신을. 넌 쓰레기야. 난 쓰레기야. 난 쓰레기야. 이걸 굉장히 반복하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얘는 여기보다는 이걸 많이 써요. 자아 성찰을 굉장히 끝까지 끌고 가는 심화를 많이 쓰는 데 비해서 윤동주는 좀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좋게 해피엔딩을 좀 쓰는 편. 그게 좀 다르다 보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이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은 이상과 현실, 이름이 이상인데 이상과 현실이 조화를 못 이뤄서 완전히 분리된다고 봐요. 그래서 자아 분열이 굉장히 심화돼서 유명한 시가 그거죠. 거울이라는 시인데 내가 이렇게 오른손을 내밀면 거울 속에 나는 거예요. 왼손을 내밀죠. 그래서 서로 뭐가 안 돼요? 악수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그죠? 이상의 거울에서는 자아가 분열된다고 봐요. 아예 정신병에 걸리는 거잖아요. 꿈을 잃어버리고 뭐 이렇게 돼요. 치료가.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 김수영, 윤동주, 이상 세 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계속 마음에 들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또 수비상을 쓰면서 뭐예요? 우스워라. 자기가 자기를 뭐예요? 비웃어요. 자조적인 웃음을 웃으면서 나의 영은 뭐예요?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이해돼요? 끝까지 자기를 까요. 이게 김수영의 스타일이다라는 거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됐지? 계속 마이너스다. 성찰이 굉장히 심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실 하나 보세요. 한강물이 얼었어요. 이것도 한강물은 서울을 상징합니다. 이거 좀 적어놓으세요. 그럼 한강물이 얼었다는 건 서울이니까 서울은 뭐예요? 우리 조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얼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직된 사회, 억압적인 사회를 살고 있다. 이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심지어 요 밑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북바뀐 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언어 사용에 제한이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군사 독재 시절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다시 돌아올게요.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강물이 얼고 눈이 내린 날, 오늘 같은 날씨죠. 오늘보다 더 추운 날씨일 것 같은데. 자, 강물에 붙들린 배를 구경을 하셨어요. 강이 얼어가지고 훈련 받나봐.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대. 배한테 하는 얘기죠. 배들이 일렬로 쫙 서가지고 얼음 바다, 언강 위에 쫙 서 있으니까 훈련 받나? 훈련이라는 게 무슨 용어야? 군사. 일렬 종대 뭐 이런 거 행대 이렇게 한 줄로 쫙 서 있는 걸 우리는 군사훈련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게 그 독재 시절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훈련 받나봐. 아니야, 발등까지 얼었대. 억압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렬로 늘어선 매들을 비웃느라 시대버린다. 그러니까 뭘 비웃는 거야? 자, 여기는 자조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냉소라고 부르는 무슨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비판하는 거죠. 군사 독재를 비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강물 흐리지 못해 눈이 덮인 날, 강물이 빙글빙글. 우리는 나뒹굴며 막 웃다가 나뒹굴어요. 보았다. 얼어붙는 하늘 사이로 북박힌 말. 그러니까 언론조차 제한되는 시절이니까 그죠? 언어의 사용에 제한이 됩니다. 박정희 뭐 땡땡땡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요즘이야 뭐 윤석열 땡땡땡 이렇게 해도 뭐 누가 잡아가요? 그죠? 이제는 땡땡땡 이렇게 해도 잡아가겠어요?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죠? 이 당시는 뭐 박정희 각하의 이름을 함부로 언급하는 것조차도 위험했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언어 사용이 되게 제한됐고요. 언 강물과 언 하늘이 맞붙은 사이로 다 세상이 다 얼어버렸어. 저어가지 못해서 배들이 나란히 있다. 날아가지 못하는 말도 나란히 있다. 그래서 그 당시 시대 상황이 나란히가 되겠습니다. 통제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한 줄에 짧게 해준 거. 국어라는 시가 있었는데 전에 한번 봤어요. 기억나시나? 이제 나무 짝대기에 말라 비틀어진 국어가 한 줄로 쫙 끼어져 있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해요. 그죠? 이게 통제와 억압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빙그르르 올겨울 몹시 춥고 그러면 꽝꽝이 얼고 우리가 막 비웃고 있고 쟤네 봐 저거 완전히 뭐 이렇게 얼어있네 이렇게 할 때 실제 현실이 그렇더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적인 패턴을 갖고 있는 시입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부정적이고 현실을 뭐하는 시? 비판하는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문학을 하다 보면 독서는 많이 못 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렇다고 문학을 너무 안 할 수는 없어서. 자, 얘는 21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질문이에요. 하나 봅시다. 저는 해보니까 독서는 한두 질문 하면 제가 나가기가 쉽지 않아서 많이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아, 참 그 교재를 불편하지. 안 불편해. 뭐 찢으면 된다고? 아야, 한 군데 좀 찢으면 된다고? 제가 링을 하나, 이게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제가 링을 좀 바꿔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링을 바꾸려면 책을 가지고 가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제가 좀 바꿔드릴게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죠? 네. 아무렇지 않고 잘. 제가 좀 세게 찝은 애가 있고 약하게 찝은 애인데, 세게 찝은 애들이 다 걸려가지고 이게 잘 안 나와요. 자, 유시 하나만 더 봅시다. 이거는 윤동주 씨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작가를 왜 알고 있어야 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 시는 윤동주스럽지 않은 시예요, 되게. 근데 또 윤동주 시예요. 윤동주 씨는 약간 요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윤동주는 항상 뭐가 존재한다? 이상과 현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에는. 윤동주 시에는 이상적인 모습과 현실적인 모습이 항상 공존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걸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럼 보기박스에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갔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생짜로 해야 돼, 이거를. 근데 없는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얘는 EBS에 있던 거예요. 있던 거라서 없어요. 이제 안에서도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을 했을 거다. 그럼 제가 설명을 그냥 드릴게요. 바람이 어디로 불어와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이렇게 됐습니다. 윤동주 씨가 뭐 외부 지문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죠? 자, 바람이 불어왔다 불려가요. 바람은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저희가 여기가 어려웠던 게 보기박스가 없어서 좀 어렵긴 한데, 보기박스 대신에 우리가 미리 배웠다고 칠게요. 바람은 뭘까요? 바람은 변화를 말해요. 변화. 여기에 이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긍정적인 대상을 보시면 돼요. 바람은 불어와서 불려가요. 즉 세상은 뭐하고 있어요? 변화하고 있어요. 조선이었던 나라가 어떻게 됐니?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뺏기게 된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죠. 바람이 부는데, 자,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내 괴로움에는 뭐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나는 괴롭지가 않아요. 괴롭지 않은 게 괴로운 거죠. 괴로운데 뭐가 없어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다. 심지어 처음에 없다 그랬어. 없다. 이거 아까 얘기했죠. 자연물은 뭘 불러일으켜요? 변화를 가져오는 힘을 갖고 있다. 그죠? 자연은 변화하는데 나는 괴로워요. 그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앞에 봐봐. 윤동주 씨라면 바람이 변화하는 것에 반대, 즉 나는 어떤 존재가 될까? 이렇게 칠 수도 있어요. 내가 괴로운 이유는 내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그럼 뭐 하고 있니? 내 삶을 뭐해요? 돌아보죠. 이해돼요? 그럼 자기를 성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질문은 뭐라 그러지? 자조적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유가 없을까?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이유가 없을까?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한 여자로 사랑한 적이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괴로움의 원인은 뭐예요? 첫 번째 뭐가 없어요? 애정이 없어요. 두 번째 뭐가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시대를 슬퍼하지 않아요. 이제 그 말은 나는 무기력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라를 뺏겼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아요.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원인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해되니? 내가 저런 걸 안 해요. 그럼 이거랑 연결하면 그런 거죠. 내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 애정을 가져야 돼요. 나는 무언가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에 나라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국가를 향한 열정이 있어야겠어요. 이런 거예요.
무기력한 자가 아니라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행위를 해야 돼. 근데 하지를 않아요. 그게 이 사람이 반성인 거죠. 이 사람이 괴로운 이유인 거죠.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은 반석 위에 서 있어. 자, 반석은 뭘 뜻한다? 잘 봐.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반석 위에 서 있는 건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 바람은 변화를 나타내죠. 이제 그럼 반석 위에 서 있는 거 변화한다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변하지 않는다. 또는 언덕 위에 서 있다. 반석과 언덕은 이때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현실에 뭐 해버린다? 편안하게 있는 걸 우리가 안주해버린다라고. 이해되죠?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에 나는 뭐 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일본인 유학생이라는 현실에 안주해버렸어.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러 가지 않았어요. 그죠? 가족의 장남이라는 자리를 지켜야 했어요. 내가 이 집 장남인데 사고 치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몰래 시만 썼어요. 그리고 혼자 괴로워만 했어요. 이래요? 그럼 이 사람이 왜 괴로운 이유를 모른다 그럴까? 이유가 분명한 것 같은데. 내 괴로우면 왜 이유가 없어요? 난 너무나도 편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니? 너무 편하게 사니까 이제 내가 현실에 앉아서 편하게 사니까 나는 괴로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편하게 사는 게 괴로운 거야, 이 사람. 나라를 뺏겼는데 민족들이 고난을 받는데 자기만 편하게 사는 게 자기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멋있다고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그래요. 왜냐면 이 집이 되게 부자예요. 알죠? 운동주 집안 자체가 굉장히 부잣집입니다. 얘는 굳이 이렇게 위험하게 시를 쓸 이유도 없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됐던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실제로 일본인한테 잡혀서 죽어버렸어요. 오늘 시를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시를 하나만 더 볼까요?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이게 이제 외부 지문이었어요. 이것도 꽤 어렵거든요. 새가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자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보려고 하다가 머리를 부딪히고 날개가 상해요. 즉 자유를 추구하다가 뭘 입게 돼요? 상처를 입게 됩니다. 데모하다가 감옥에 끌려가고 잡혀가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야 창사 사이에 간격이 있다. 우리를 뭐하는 존재? 억압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지. 그 몸 동안이 하늘과 산이 보여요. 울음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다. 하늘과 산과 공기는 뭘 뜻할까? 억압의 반대인 자유를 뜻합니다. 그러나 살랑거리며 날개를 굳게 매달아 놓는 그 적당한 간격은 슬프다. 화자는 요 모습을 좀 이상하다. 그림이 원래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치킨같이 되어버렸네. 죄송한데 치킨이 아니고 새장에 갇혀있는 거예요. 새예요. 근데 새의 특징이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슬프냐면 힘차게 뻗을 날개. 얘는 날려면 뭐 할 수 있어? 날 수가 있어요. 날개를 떠받칠 줄 모두 있어요. 공기도 있어요. 즉 지금 시대가 어때요? 지금 정권이 잘못됐으면 뒤집을 만한 뭐야? 상황들이 주어졌어요. 그지? 이제는 막 옛날처럼 막 총칼 앞서서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면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한 김영삼 때 아닌가 싶은데 뒤집으려면 뒤집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뒤집죠? 자, 새는 다만 4발 달린 짐승처럼 걸어요. 이유가 뭐예요? 날지 않는. 부지런히 걸어서 다리가 굳어지고 튼튼해졌어요. 앞에 보세요. 새가 날지는 않고 걷기만 해요. 다리가 근육이에요 이게. 요거 알죠? 요거. 다리 근육 많이 하면 요쪽 근육과 요쪽 근육이 갈라진대요. 겁나 튼튼한 다리를 갖고 있어. 좋은 건가요? 아니요. 새는 뭘 잃어버렸어요? 새는 달리라고 태어난 동물이 아니에요. 새는 뭐 하라고 태어났어요? 날아다니라고 태어난 동물이죠. 그럼 뭘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잃었어요. 그지? 그러니까 저기 나온 단어처럼 다리가 굵어지고 튼튼해진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반어법입니다. 지난번에 반어법 쓰면 무슨 시라 그랬지? 현실을 비꼬는 시가 됩니다. 반어법, 그죠? 그래서 풍자적인 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넘어가 보시면 자, 세정문을 활짝 열어놓아도 날지 않아요. 나가질 않아요. 얘는
세장문을 열어도 이제 안 나가요. 왜? 이것 때문에.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모의예요. 모의. 얘가 다리가 튼튼해진 이유는 뭐야? 모의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 모의는 뭘까?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매달 들어오는 용돈, 월급이에요. 그렇죠? 우리 아들이 요새 저한테 꼼짝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제 눈치를 되게 많이 보게 됐는데, 왜냐면 제가 용돈을 반장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과제를 다 할 때까지 용돈을 안 줘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여기까지 하기로 했는데 밀렸어요. 그럼 용돈도 밀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깔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틀치를 못했어. 그러면 그 한 회당 1,000원씩 해가지고 2,000원 깔려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타격감이 없어요. 아빠 그냥 까? 이러더라고. 아빠 35,000원이나 32,000원이나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까래요. 돈을 올려도 콧방귀를 안 켜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러면 애가 그냥 대충 까고 숙제 안 하고 까겠다 싶어가지고 너 그럼 안 된다. 이거 안 되겠다. 너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너 그러면 네가 여기까지 끝내기로 했으니까 끝날 때까지 용돈 지급을 하지 않겠다. 이게 여러분 사회예요. 사회.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아요? 회사는 나에게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누적되면 어떻게 하죠? 일을 제대로 못하면 잘라버립니다. 물론 제가 우리 아들이 자를 수는 없겠죠. 넌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야. 호적에서 파고. 호적에서 파고. 그게 재밌는 얘기 하나 있을까요?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 최대리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대리 여자인데 이대리인데 회사에서 일할 때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일하고요. 타이핑 치고 있으면 다리 이렇게 올라가서 신발 벗고 이렇게 하고 앉아서 하는 그 직원이 있었대요. 여자분인데 깡다구가 장난이 아니에요. 회장님이 지나가도 그렇게 앉아서 일하고. 근데 이대리 옛날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됐대요. 이대리가 3살인가 4살 때였나? 아니 5살이었다. 5살이고 언니가 7살인가 8살인가 그랬대요. 그때쯤인데 그 이대리가 완전 남자애같이 놀았대요. 집에서 뒹굴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집에 있는 엄마 뭐 화장품이나 뭐 텔레비전 박살내고 막 사고를 너무 쳤나봐. 그러니까 엄마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아빠한테 전화를 했대. 전화를 해서 작전을 짰대요. 여보 집에 돌아오면 내가 얘를 아무리 혼냈는데 이젠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여보 얘한테 이제 겁을 좀 세게 줘야겠어. 그래서 아빠랑 짜고 왔어요. 짜고 와가지고는 아빠가 집에 들어오자. 이리 와 이대리. 물론 이대리는 아니겠죠. 이름이 있는데 이리 와 하더니 데리고 차에 태우더래요. 엄마 아빠랑 같이 차에 태워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니까 막 그 언니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울고불고 동생 데려가면 안 돼. 그러면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동생을 버리려고 한다는 걸 알아가지고 집에서 아예 쫓아내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막 언니는 울고불고. 그때 이대리는 그때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해결도 안 되는데 왜 울고지랄이야 이러고 있었대요. 속으로.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좆됐네 적당히 할걸 막 이러고 있었대요.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진짜로 차를 태우고 옆 동네를 가더래요. 그리고 빈 공터에다가 내려주더니 너 아빠가 창문을 싹 내리면서 이랬대요. 창문 내려가지고 야 이대리 너 이제 내 딸이 아니니까 날 아빠라고 부르지도 마. 그리고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살아. 그리고 버리고 차를 갔대요. 근데 일부러 아빠가 이제 차를 천천히 몰아요. 이제 그럼 막 울고 불고 하면서 와가지고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죄송합니다 이럴 줄 알았대요. 근데 아니라니까 막 뒤에서 쫓아오더래요. 차를 막 쫓아와가지고 창문을 살짝 내렸대요. 왜? 너 이제 우리는 부녀지간이 아니야? 그랬더니 걔가 뚝뚝 두드리면서 이렇게 창문 쫙 내려가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저씨 저 죄송한데 여기 근처에 고아원에 태워다 주시면 안 돼요? 그 사이에 머리를 굴려서 자기가 어차피 버려졌으니까 자기 고아원에 가야 되는데 지금 근처 고아원이 어딘지 모르니까 태워다 달라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게 늘. 네? 그게 늘 사. 그게 됐는데 그냥 이렇게 회장 무시하고 그냥 어디쯤 타이핑 치는 직원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멘탈이 뭐
웬만한 사람들 멘탈은 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회장님 지나가시면 막 이렇게 앉아있고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저것 때문에 그래요. 모의 때문에. 우린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이대리 같은 사람은 대시민이라고 불러요. 우리 같은 사람은 뭐라 불러요? 소시민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렇게 대범할 수는 없어요. 그죠? 7살 때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그래놓고는 보세요. 모의를 향해 막 달려갔을 때까지 걸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살아요. 걸으면서 가끔 창살 사이를 세우고 있는 바람을 부리를 쪼아봐요. 아직도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는 듯이. 이 마인드가 뭘까? 모의에 완전 사로잡혀서 세상 밖을 나가지는 못하면서도 자기는 뭐야? 벽에 갇힌 게 아니라 공기로 둘러싸여 있다고 말해요. 무슨 뜻이야? 이게 이거랑 비슷해요. 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회사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 내가 안 그만두는 거야. 회사가 날 붙잡잖아. 이런 사람. 그죠? 우린 대부분 월급이 끊길까봐 두려워하면서 실제로는 뭐예요? 있는 허세, 없는 허세를 다 부리고 살아가요. 그게 마치 뭐와 같아요? 세상 안에 갇힌 새와 똑같다는.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못해요?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래요. 이왕이면 좀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면 좋죠,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저는 이제 학원 일을 하면서 물론 제가 좀 철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원장님들 눈치를 많이 안 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원장님들하고 특히 그 제가 좀 상극인 분들이 있는데 잔소리 많은 여자 원장님 있거든요. 잔소리 많은 여자 원장님. 아니, 맞는 말씀이긴 한데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자꾸 잔소리하면 존나 짜증나요. 그래서 싸우고 그만둔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저는. 우리 와이프도 그러더라고. 당신은 여자 원장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남자 원장님들은 괜찮은데 잔소리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못 참겠어요. 그래서 내가 갈 데가 없어. 그리고 때려치고 나와요. 그동안은 괜찮았어요. 왜냐면 그만두고 이력서 넣으면 바로바로 연락이 와서 대부분 일주일 안에 다 재취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안 와요. 나이가 너무 많아요. 어떤 데 가면 원장보다 나이가 많아요. 요새는 그래서 죽어지네. 월급이 중요하거든요. 소심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 보세요. 저도 한참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는데 공기는 어떤 거예요? 최첨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의 벽이 커요. 가둬놓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떻게 돼요? 가둬진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죠? 퇴근 시간 이후에는 내 자유가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일 아침에 반드시 출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잡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돈에 잡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가끔은 돈에서 좀 자유로워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쉽지 않긴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요새 주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요새 좀 겁이 없어졌어요. 원장님 뭐라 하면 그만둘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얘기하지 말고. 웬만하면 붙어 있으려고. 그래서 좀 겁이 없었어. 자, 그래서 이런 시는 약간 반어적인 기법에서는 3번 패턴 정도에 좀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해되시죠? 비판의 시다. 재밌죠? 아이씨. 오늘 시 하나 끝나겠네. 오늘 목소리 못 들어가겠네. 심하다, 씨. 목소리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과제를 일단 먼저 내드리고 읽어오시고 제가 풀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과제가 얼마 안 나가긴 해서 풀어봤니? 네. 독서 마저 풀었니 거기? 항미생물 화학제 아직 안 풀어봤어요. 빨리 풀어오세요. 밀리지 마시고 우리 아들처럼 내가 용돈을 안 주라고 할 거야. 엄마한테 일러가지고 똑같이 해줘야겠어. 니네도 어머니 과제가 안 됐습니다. 용돈을 좀 지급을 보류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니네도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 사회인이 될 건데.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있다. 이렇게 됩니다. 구두 밑바닥에 강물 소리가 어떻게 묻어있죠? 밑에 보니까
아마 구두가 좀 많이 낡아서 소리가 났던 모양이에요. 덜그럭덜그럭 하는 소리가. 근데 그게 마치 무슨 소리처럼 들려? 강물 소리, 찰랑찰랑하는 강물 소리처럼 들렸대요. 겨울볼이 파랗게 색채죠. 꽂힌 강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이 사람이 아마 누가 죽어서 숲골이라는 동네에 상여집에, 그러니까 상가집에 갔다 온 거죠.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시골길이니까 강물을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강물 소리가 기억에 남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구두 소리가 그 소리랑 비슷했던 모양인지 자꾸 고향 생각이 났던 모양입니다. 근데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A에 보면 내 귀는 얼어서, 내 귀가 얼었어요. 한 소절도 듣지 못할 강물 소리를. 고향의 강물 소리는 나는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누가 기억하는 거야? 구두가 기억했다는 거죠. 그럼 나는 뭐보다 못한 거예요? 구두보다 못하니라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자조적 질문이겠죠? 이해되세요? 구두는 지금 황혼. 구두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자기도 아마 황혼인 것 같아요. 위에 보니까 누군가의 살아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축소. 누군가는 누굴까? 내용으로 봤을 때 누군가가 누구예요? 나죠? 그치? 나의 부끄러움이라는 어떤 축수가 쌀이 유채꽃잎처럼 부끄러움이 막 올라와요. 고향을 잊어버린 부끄러움. 이제 고향의 아름다운 꽃이나 고향의 어둠 같은 것들을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두는 이 구두를 신고 시골에 내려온 건 그때 처음이었는데 구두는 처음 갔는데 구두는 기억했어요. 근데 나는 여러 번 갔는데 나는 기억하지를 못한 거예요.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온 내게. 그 고향에 갔으면 고향 사람들 만나서 좀 그죠? 사람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좀 즐겁게 지낸다 오면 좋은데 갔다가 대충 하다 그냥 왔어요.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뿌려주지 않아요. 나에게는 고향의 추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데 오히려 낡은 구두가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줬어요. 원래 덜그럭덜그럭인데 그게 뭘처럼 들려? 출렁출렁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성찰하는 시였다. 그리고 마지막 시는 열무를 심어놓고, 열무가 무죠. 근데 무를 제때 빨리 안 뽑으면 어떻게 돼요? 그 위에 가지가 쫙 올라와서 꽃이 펴버려요. 그 꽃이 피면 못 먹어요. 맛이 없어서. 알죠? 무에 있던 에너지가 그 맛있는 맛이 다 꽃으로 빨려 들어가서 무를 못 먹게 돼요. 그거 버려야 돼요. 꽃을 얻었다는 거야. 뿌리를 못 먹고 이제 꽃만 보게 된 거야. 이제 무꽃밭이 된 거예요. 무꽃밭. 흰 열무꽃이라고 하죠. 그거는 채소밭에 누가 옆에 와가지고 야 채소밭에 꽃밭을 갖고 왔니? 놀리고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묻고 나는 망설인데 그 문 닫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 말이 없어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날아왔어요? 나비가 날아왔어요. 아까 구두랑 비슷하죠? 나비는 날아와서 뭐예요? 이 열무꽃에 내려앉아요. 흰 열무꽃에 흰 나비가 앉아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색깔이 얼마나 그지? 예쁘겠죠? 근데 거기서 나비는 뭐예요? 3초, 5초씩 짧게 느슨한 시간 동안 날개를 젓고 바람을 잠재우고 편편하게 앉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무꽃밭에서 나비는 뭐예요? 쉼을 얻었어요. 자, 아름다운 꽃밭이 쫙 펼쳐져 있는데 나는 무슨 생각만 했을까? 이 나비와 나는 비슷할까요? 반대일까요? 반대. 그럼 나는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무를 얻지 못해서 아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나비보다도 못한 거죠. 나비는 꽃을 뭐 하고 있어요? 마음껏 만끽하고 즐기고 있는데 나는 그 아름다운 꽃밭을 보고도 하나도 즐겁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에 보면 발 딛고 쉬라고 내줄 곳이 선장들하고 내준 무릎이 살아온 동안 나에게. 나는 심지어 뭐보다도 못해요? 꽃보다도 못해요. 꽃은 나에게 뭘 제공했어요? 쉼을 제공했거든요. 근데 나는 남들에게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뭐하고 있어요? 성찰하고 있는 시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비로소 나비에게 뭐까지 뺏겼어요? 꽃마저 뺏겼다. 나는 나비보다도 못하네. 나는 꽃보다도 못하네. 이렇게 되는 시였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하죠? 이 성찰적 시들은 다 비슷한데 여기까지 과제로 내겠습니다. 성찰의 첫 번째 파트. 여기가 이제 이런 비슷한 애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묶어서 보여드려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자연물과 내가 유사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보다는 뭐예요? 대비적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이런 거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수요일에 독서를 좀 볼게요.